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드스코드 김정입니다. 네, 눈치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키노트 때와 지금 워크샵 때 소속이 달라서 네. 네. 워크샵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 연장해서 계속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이 스위프트도 클린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네, 저도 계속 공부해 가면서 스위프트도 이제 정해진 형식이 없다 보니까 베스트 프랙티스가 아직 잡히기 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고 여러 가지 표현식들이 있고 그 중에서 뭐 앞에 워크샵을 하셨으면 함수형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뭐 OOP로 작성해야 되는지 혹은 뭐 애플이 얘기하는 POP로 작성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키텍처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오늘 어, 2시간에 걸쳐서 약간 실습도 해보고요. 그리고 얘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내용은 목차는 이렇게 돼 있어요. 클린 코드 그리고 코드 리뷰하는 얘기를 앞에 제가 재작년부터 했던 얘기들을 잠깐 랩업을 하고 그 다음에 코드 개선하는 실습을 똑같이 아까도 PR 보내셨죠? 네, 똑같이 저장소 하나 만들어서 PR 보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고요. 그걸 가지고 아키텍처를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얘기들을 좀 종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클린 코드, 클린 아키텍처, 이제 오브젝트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세 파트가 각각의 책 한 권씩이에요. 클린 코드, 클린 아키텍처, 그리고 오브젝트라는 책. 세 가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스위프트 버전으로 다시 코드를 작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스위프트 코드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코드 리뷰 그리고 클린 코드 품질을 높이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전 발표 자료를 보시면 재작년에 스위프트 코리아 미드업에 겨울에 했었어요. 12월 거의 연말에 했었는데 그때 제가 스위프트 스타일 안내서라고 해서 스위프트 코딩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자료들을 좀 모아서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비슷하게 워크샵으로 1시간 조금 안 되게 워크샵을 했었는데 코드 리뷰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50분 안에 이제 클린 코드 얘기도 하고 리뷰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페어 프로그래밍으로 두 분이 한 페어로 해서 한 미션을 해결하는 걸로 해서 2턴 정도 돌았을 거예요. 시간이 되게 부족해서 올해는 시간을 조금 늘린 상태에서 실습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문조사했던 결과인데 코드 리뷰를 하고 있냐는 질문에 절반이 좀 안 되는 상황이 코드 리뷰를 하고 계셨고요. 대부분 이제 60% 가까이 되는 분들이 코드 리뷰를 안 하고 계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한번 간단하게 거수로 조사를 해볼까요? 코드 리뷰를 하고 계신 회사. 네, 감사합니다. 절반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모바일 개발자들이 생각보다 한 분이 개발하시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또 혹은 두 분. 근데 두 명이 이제 한 분은 다른 일 하고 뭐 번갈아 가면서 하고 1.5명 막 이런 데도 있고 0.5명도 봤어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 서버도 하고요. 시키는 거 다 해요. 뭐. 그런 회사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모바일 쪽에서 뭐 안드로이드는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자바 백엔드를 하시던 분들이 리뷰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iOS 같은 경우는 오브젝티브-C나 스위프트를 가지고 코드 리뷰를 계속해서 하시는 회사들이 꽤 많지는 않았어요. 큰 회사들은 좀 있었는데 작은 회사들은 많지 않아서 저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코드 리뷰를 같이 할 수 있을까 계속 찾아보고 있고요. 방법들을.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걸쳐서. 코드 품질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그냥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보다 앞에 들어오신 분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코드도 있고 제가 만들어 놓는 코드도 있고 그 코드가 계속해서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잘 동작하는 게 물론 저한테는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작하도록 만들려면 코드가 계속 품질 관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요구사항은 계속 변하는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코드를 개선할 거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클린한 요구사항, 네, 이런 거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요구사항은 계속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자는 겁니다. 계속 바뀌는 건 포기하고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좀 더 클린하게 만들고 코드를 좀 더 클린하게 만들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짜더라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네, 내가 다른 회사 갔을 때도 똑같은 걸 안 당할 수 있을 거잖아요. 최근에 구글에서 구글 리뷰 가이드라인이란 거를 오픈했습니다. 사내에서 쓰던 거를. 물론 영어 자료였지만 그거를 누군가 저희 스태프로 계신 누군가 한 분이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거기에 이제 리뷰 가이드라인에 보면 어떤 걸 가지고 리뷰하는지 쭉 설명이 나옵니다. 코드가 잘 설계됐는지, 잘 제공이 되는지, 뭐 변경이 합리적인지 이런 내용들을 체크를 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리뷰를 해준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리뷰를 받아본 적도 잘 없지만 해본 적도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이제 계속 커뮤니티에서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쉽게도 회사 코드를 가지고 리뷰를 받기는 꽤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적어도 요 워크샵 안에서 다루는 코드 가지고는 좀 리뷰를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리뷰 요청할 때는 어떻게 만드는 게 좋으냐, 뭐 이런 한 줄 처음엔 요약을 쓰고 뒤에는 어떤 배경으로 이걸 왜 고쳤는지, 어떻게 의도해서 작업을 했는지 이런 걸 설명하는 게 리뷰 요청할 때도 그 리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코드를 다 읽어보지 않고 유추하지 않더라도 어떤 맥락에서 이걸 작업했는지를 알 수 있게끔 도와주자는 거죠. 영어가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번역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자, 이제 클린 코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네, 계속 반복하는 말이 나오네요. 로버트 C. 마틴 엉클밥이 에자일 설계라는 에자일 책에서 클린 코드 얘기를 하다가 클린 코드 책도 내고 클린 아키텍처 책을 최근에 냈고 다음 버전으로 이제 클린 에자일 책을 쓰고 있다고 하십니다. 모든 클린 시리즈를 계속 만들고 계신데, 자, 에자일하다는 거는 에자일에서 얘기하는 에자일 설계에서의 그 클린의 의미는 좀 부패한, 그러니까 클린의 반대를 부패한 코드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청소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어질러지면 청소 한번 하고 또 어지르잖아요. 계속 어지르진 않잖아요.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코드를 만들 때도 정리하는 시간, 클린하게 만드는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그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는 게 클린 코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드 리뷰하는 게 코드를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코드 리뷰하는 거를 코드 리뷰하는 거 이전에 프로그래밍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유난히도 모든 언어들을 배울 때는 말하는 거, 듣는 거부터 배우거든요. 근데 코드는 이작 배울 때 여태까지 어떻게 배우셨어요? 무조건 쓰기부터 배우셨잖아요. 그것부터 하라고 가르쳤잖아요. 마치 스키장에서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등 떠민 것처럼 일단 노트북 피고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코드 리뷰를 한다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코드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대화도 해야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짰어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게 코드 리뷰인 거죠.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깊이 있는 코드 리뷰, 이제 재작년 얘기들을 좀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우리가 기능 요구사항만 만족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코드 리뷰할 때는 숨겨져 있는 기능 외적으로 비기능 요구사항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리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앞에 제가 발표했던 내용들의 랩업이었고요. 이제 클린 코드라는 책을 보면 무수히 많은 코드를 개선하기 위한 나쁜 징조, 나쁜 냄새, 네, 이 자료는 이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안 찍으셔도 됩니다. 네, 다 올려놨습니다. 홈페이지에 제 거는 이미 어젯밤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링크에서 PDF로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나쁜 냄새들을 다 찾아서 계속 클린 코드 책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얘기만 있어요. 고쳐라, 뭘 고쳐라, 뭐가 나쁘고, 청소해라, 이런 얘기만 나와요. 그러다 보면, 네, 제가 굉장히 나쁜 일을 한 것 같고, 죄책감이 시달리게 됩니다. 네. 너무 그런 거에 어려워하시거나 시작하기 힘드시면, 네, 쉬운 방법도 있어요. 캔트백, 이제, 클린 코드 쓴 게 아니라,
TDD를 쓰신 켄트백은 이 수많은 규칙들을 단 4줄로 줄여놨어요. 테스트를 하고 의도를 드러내고 중복을 제거하고 구성 요소를 최소화하는 규칙만 지켜도 클린하게 작성할 수 있다. 예. 하지만 켄트백 얘기는 생각보다 지키기 꽤 어려워요. 막상 해보면. 자, 클린코드에 있는 얘기를 요약해서 몇 개를 설명드릴게요. 자, 요걸 기억하셨다가 잠시 후에 실습 때 개선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코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고, 이 함수가 뭘 하고 싶은 거고, 이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 거고, 이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 건지를 코드에서 의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성하다 보면 그 구체적인 역할보다는 조금 더 추상적인 단어를 선택하게 돼요. I 같은 거라든가 N 같은 거라든가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들을 쓰게 됩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의미 있게 찾기 쉬운 단어로 막 나만의 인코딩을 만들어서 대문자로 막 단어를 만들지 말고 찾기 쉬운 기발한 이름보다는 쉬운 이름을 써보자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에러를 표현할 때도 어떤 에러인지 그 에러가 어떤 값에 대한 건지 표현을 하게끔 되고요. 이게 좋은 예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소위 말하면 나쁜 예제로 가져온 겁니다. 나쁜 예제가 있는 거를 가져온 겁니다. 하다못해 줄 바꿈도 의도를 드러내라고 합니다. 어디는 줄 2줄 띄고 어디는 1줄 띄고 이런 거 자체가 코드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는 왜 띄었지? 여기는 왜 붙였지? 이걸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의도를 자꾸 표현하는 것들을 더 쉽게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스타일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스트링 어레이 같은 타입의 이름을 붙이기,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에 타입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변수나 함수에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붙이라고 합니다. 역할을 붙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플릿 포인트 스트링 어레이라는 저런 함수명도 이제 스플릿 하는데 뭐를 스플릿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스트링 어레이라는 걸 생략하고 그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의도해 주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석도 밑에 보시면 주석도 이해를 돕는 거라면 도움이 되지만 코드를 잠깐 막아놓은 코드들 그런 거는 주석으로 남겨놓지 말자고 합니다. 프로토콜 사이에서도 어떤 의도가 드러날 수 있는 것, 추상화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들로 표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책임 얘기가 나오는데 앞에서도 함수 설명하실 때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솔리드의 책임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 책임 얘기 뒤에도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함수 단위로 생각을 하실 때는 앞에 연목님이 얘기하셨던 순수한 함수로 만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뮤터블하게 불변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불변 값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함수형에 가까운 데이터 구조와 함수를 순수함수로 만드는 게 객체 지향으로 만들 때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게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앞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죄송합니다. 함수 내 추상화 수준을 하나로 만들어라.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함수를 만들다 보면 이 역할도 하고 저 역할도 하고 이게 또 다른 역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끔 되는데 함수 하나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어디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고 어디는 내가 직접 비교하고 어디는 다른 데한테 뭐 요청하고 이런 수준 자체를 일정하게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요거 잠시 후에 또 그림으로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반복되는 코드들도 다형성이나 다른 형태들로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위치 케이스나 if else 문이 길어진다 싶으면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석은 나쁜 코드를 보완하지 않으니까 주석을 많이 달려고 하기보다는 코드로 의도를 더 잘 드러내려고 노력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클린 코드 책에서는 좋은 주석이 있고 나쁜 주석이 있는데 좋은 주석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코드의 백그라운드나 코드의 라이센스나 추가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건 좋지만 그 설명과 헷갈리는 주석을 달면 더 헷갈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솔리드. 솔리드는 제가 작년에도 발표 자료에서도 썼었는데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규칙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게 한 사람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엉클밥이 정리를 했지만 7, 8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여러 가지 규칙들을 얘기하면서 정리한 규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사람들의 그 노하우가 쌓여있는, 지혜가 쌓여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 설명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뒤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SRP의 이제 나쁜 사례들은 어떤 클래스나 어떤 객체들이 작업을 할 때 그 중요한 포인트는 액터를 잘 잡아보라고 합니다. 그 함수 안에 책임이 여러 개가 있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누가 사용하는지를 포인트로 잡아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어떤 employee라는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를 사용하는 액터들이 CFO도 있고 CO도 있고 CTO도 있다 그러면 이 사용하는 액터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employee라는 객체는 저 세 가지 액터들이 사용하는 책임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얘는 분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SRP 첫 번째 단일 책임 원칙은 액터들이 사용하는 걸 기준으로 책임을 나눠봐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employee 데이터를 여러 개의 각각 사용하는 각각의 객체들로 분리를 하고 만약에 이 객체들이 많아지는데 사용하는 게 불편해지잖아요. 객체가 많아지면. 그러면 앞에다 파사드 패턴을 만들어서 앞에서 하나의 객체지만 뒤에 실제로 구현된 건 다 각각 다른 객체들이 구현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OCP 대부분 설명이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OCP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객체가 어떤 객체를 호출해서 사용하는다 보면 임포트도 해야 되고 뭐 자바로 치면 패키지 임포트도 해야 되고 스위프트로 치면 같은 프로젝트 안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임포트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파일을 참조를 해야 되는데 그 참조 의존성 어떤 객체가 다른 거를 호출해야 될 때 사용하는 거를 이제 참조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좀 분리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려면 이 사용하는 객체들을 분리하려면 확장에는 열려 있고 변경에는 닫혀 있게 만들어라고 하는 거죠. 그게 OCP의 원칙인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POP를 도입하시면 돼요. 객체가 요 그림과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아웃풋 뷰가 어떤 객체를 참조하고 있다 할 때도 아웃풋 뷰가 직접 그 객체를 참조하는 게 아니라 그 객체를 참조하는 프로토콜을 참조하고 밑에 마이포인트도 프로토콜을 참조하게 만들어서 방향이 의존하는 방향을 거꾸로 뒤집는 겁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OCP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는 LSP를 같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LSP는 우리가 잘 아는 상속 관계를 만드는 건데요. 상속 관계를 만들 때도 프로토콜로 상속을 만들 수도 있고 슈퍼클래스로 상속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 방식 다 사용을 하는데 이제 스위프트에서는 스트럭트나 클래스 둘 다 프로토콜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POP로 프로토콜을 상속받도록 권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확장해야 되는 타입들 계속해서 어떤 기능이 변경될 것 같고 확장해야 되는 타입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프로토콜을 만들고 그 프로토콜을 채택한 객체들을 계속 늘려가도록 확장하도록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자,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은 앞에 SRP랑 비슷한데 SRP는 책임에서 분리를 했다면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은 말 그대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들을 관련 없는 것끼리 분리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사용하는 유저들이 다 여러 가지 각각 다른 함수들을 사용하더라도 그리고 같은 하나의 책임을 갖고 있더라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프로토콜로 분리를 해서 각각 만들라는 거죠. 자, 제일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DIP 의존성 역전인데요. 의존성 역전은 그림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의존성이 역전이 안 돼 있으면 게임 매니저가 플레이어를 의존할 거고 게임 매니저가 플레이어 팩토리를 의존하고 플레이어 임플레멘테이션 구현 부분을 의존하게 될 텐데요. 저게 이제 전형적으로 호출하는 제어 흐름의 관계를 주황색으로 그렸다면 이제 중간에 인터페이스가 들어감으로 해서 프로토콜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관계가 뒤집히는 화살표가 생깁니다. 화살표가 뒤집혔기 때문에 제어 흐름과 의존성이 뒤집혀 있기 때문에 의존성이 역전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의존성을 역전시키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구현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예제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디펜던시 같은 거를 이제 변수를 만들어 놓고 밖에서 값을 넣어주는 것도
디펜던시를 인젝션 해주는 방법이 있고, 디펜던시를 이제 인버전하기 위해서는 인서트, 인젝션하는 방법도 있고, 섹터로 넣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구현 방법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클린 코드나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함수형을 잘 쓰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가변 컴포넌트와 가변 요소가 있는 거, 불변 요소가 있는 거를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솔리드 패턴하고 같이 객체 지향 얘기를 많이 할 때 사용하는 규칙 패턴 중에 하나는 그레스 패턴입니다. 그레스 패턴은 9가지 규칙이 들어있고요. 인포메이션 익스퍼트, 크리에이터, 컨트롤러, 루즈 커플링, 하이, 코헤전 이런 SRP랑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글로 정리한 것도 링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다시 한번 끝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앞에까지 얘기들을 바탕으로 코드를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코드를 하시게 될 거냐면 저장소 주소는 GitHub에 제 계정에 대문자 레더 게임이라고 제가 만들어 놨어요. 저장소를 포크하신 다음에 제가 순서대로 써놨거든요. 혹시 헷갈리실까봐. 네, 포크하시고 로컬에 클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치 하나 만드셔서 체크아웃 하신 다음에 거기서 작업을 하시고 푸시하신 다음에 PR을 보내시면 됩니다. 자, 뭘 하실 거냐면 지금 이 저장소를 한번 가볼게요. 제가 아까 열어놨었는데 여기에는 제가 만들어 놓은 아까 띄워놓은 게 있었어요. 네. 제가 만들어 놓은 가짜 사다리 게임이 하나 있어요. 사다리 게임이 하나 있는데요. 객체가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싱글 레더 게임이라고 크게 한 개로 되어 있고 역할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이 코드를 클린 코드 입장에서 그리고 더 명확한 입장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경 쓰신다면 입력하는 부분, 처리하는 부분, 출력하는 부분들을 분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객체가 하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로 합쳐져 있거든요. 이 객체를 입력하는 객체 따로, 처리하는 객체 따로, 출력하는 객체 따로 만드시고 main.swift에서는 이 객체 3개를 묶어서 전체 프로그램이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최소한 객체를 3개를 만드셔야 돼요. 3개를 만드시고 main.swift에서는 그 3가지를 단지 값을 받아서 다음 거에 넘겨주는 구조로만 구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시간은 30분에서 35분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실습을 해보고 PR을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걸 가지고 제가 같이 화면에다 놓고 같이 코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저장소 주소는 GitHub 여기 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코드를 누군가에게 공유한다는 거 그리고 내 코드를 리뷰받는다는 게 꽤나 신경 쓰이는 일이고 꼭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색한 일인데 저도 불과 몇 년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코드 리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되게 분업화돼서 내가 작성한 코드를 남이 안 보고 그냥 같이 일을 하는 거였다면 최근에는 같이 코드를 작성한다는 의미에서 함께 작성한다는 의미에서 리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같이 핏을 맞춰가고 이해하고 또 내가 그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니까요. 자,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 앞에 제가 2개 정도는 코드 리뷰를 달아놨습니다. 벌써 개선하신 부분도 있네요. 네, 우선은 객체를 나누게끔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어떤 객체의 이름을 주고 객체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제가 어느 분을 이렇게 이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비난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감정 상해하시지 말고 조금 더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짚어야 되는지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클래스를 만들 때도 클래스 이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 변수 이름, 함수 이름 이런 것만으로도 의도를 드러내야 된다고 했죠. 클래스 이름을 프린트라고 해주셨어요. 프린트라고 하면 프린트라는 객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모듈 안에서는 없겠죠. 우리 모듈 안에는 없지만 그리고 이미
이게 굉장히 얘도 기능적으로 꽤 추상화되어 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쓰시려면 이름을 뭔가 더 붙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거에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역할이 뭔지, 그리고 네, 벌써 답변을 달아주셨네요. 제가 따로 뭐 싱글톤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 자연스럽게 싱글톤 객체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인스턴스 하나를 가지고 있는 쉐어드 객체를 만드셔가지고 네, 이게 어떤 의도인지 저는 리뷰를 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리뷰가 꼭 잘잘못을 가리자는 게 아니에요. 이 코드를 읽고 내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이런 의도로 작성한 게 맞는지 물어보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되고 그게 그 사람이 작성한 의도랑 내가 생각하는 의도랑 맞아야지만 리뷰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네, 댓글도 달렸네요. 네, 그리고 나면 네, 뭐 그게 맞아지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리졸브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객체를 만들 때 객체를 만들고 나면 항상 이렇게 퍼블릭한 객체들이 있어요. 액세스 권한을 프라이빗으로 안 주고 저도 뭐 간단하게 작성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의식적으로 자꾸 프라이빗을 먼저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뒤에 더 강한 이유들을 들어드릴게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작성을 해야지만 이 값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코드가 다른 모듈에 없고 이 클래스 안에 있게 되고요. 이 속성을 처리하는 코드도 이 객체 안에 있게 됩니다. 이걸 퍼블릭하게 열어놓는 순간 이 코드를 여기 값에다 값을 넣는 코드, 값을 가져가는 코드가 이 객체 바깥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객체 안에서 처리해야도 되는 일들이 다 다른 객체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들이 응집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변수를 선언하실 때 고려하실 것들은 프라이빗하게 만들었는지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속성들을 안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프라이빗 바를 만들려고 그러면 네, 제가 학생들한테 프라이빗 바를 만드세요 그러면 이거를 읽고 가져가는 게터 세터를 다시 만들어요. 네, 그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값을 가져가는 메소드를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값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코드가 어떤 걸 하시는지 잘 보시면 돼요. 비교를 하는지, 탐색을 하는지, 그걸 가지고 정렬을 하는지, 뭔가 하는 게 있으면 그 기능을 그 객체 안에다 옮기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힌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코드가 좀 보기 싫은 이유, 제가 일부러 보기 쉽게 작성했던 이유들은 이런 코드들이 하드 코딩 되어 있어요. 상수나 문자열 이런 것들이 다 하드 코딩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드 코딩 되어 있는 것들은 의도를 알기 되게 어려워요. 작성한 사람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숫자나 그 문자 값을 썼겠지만 그리고 그 숫자나 문자 값들이 여기저기 반복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값을 어떤 의도인지 그 값을 고쳐야 된다. 그러면 흩어져 있는 거를 어떤 의도로 작성했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다 찾아서 고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런 코드들의 문자나 상수에 해당하는 애들도 코드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만들다 보면 지금도 분리를 했던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리드라고 이렇게 만드셨는데 제가 원래 만들어놨던 리드 객체 안에 원래 있던 함수를 이렇게 옮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여기 뭐 앞에 프린트를 한다거나 중간에 리드 값을 가져온다던가 그리고 그 안에 처리하는 것만 좀 달라지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들이 작성하다 보면 공통 부분이 꼭 생겨요. 그럼 그런 부분들도 공통화시킨 그 중복되는 코드들을 자꾸 줄이려고 노력해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코드를 개선하는 시발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의 거를 한번 볼게요. 제가 두 번째로 또 남겨놓은 게 있었는데 네, 이분은 프로토콜을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프로토콜을 가지고 직접 참조하는 것들을 개선하자고 해서 앞에다 프로토콜을 선언하고 그 프로토콜을 타입으로 이렇게 싱글 레더 게임 타입 그리고 싱글 레더 타입을 싱글 레더 게임이 채택해서 구현하도록 해놨는데 이 이름만 보면 사실 프로토콜 이름인지 좀 알기 어려울 것 같아요. 프로토콜 이름인지 클래스 이름인지 좀 구분할 수 있게끔 스위프트 스타일 API 디자인 가이드라인에도 보면
이제 프로토콜 이름에 쓰는 형용사 표현들, 뭐 무슨 에이블, 코더블,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게 다 프로토콜에 채택하는 프로토콜의 이름들이고 클래스의 이름들은 명사형으로 쓰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함수의 이름들은 동사형으로 쓰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영어 단어를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얘는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요 문장만 보면 이게 프로토콜을 채택한 건지 슈퍼클래스를 채택한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도 명시적으로 좀 더 요 근처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로컬 리즈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코드가 있는 부근에 있는 코드만 읽어보고도 전체적으로 다른 곳에 있는 코드를 읽어보지 않더라도 그 코드가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리고 어떤 의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리즈닝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의도적으로 좀 틀어놓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출력할 때 지금은 출력할 때 강제로 여기서는 화면이 좀 좁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출력할 땐 여기서 그리드라는 변수에다가 스트링 2차원 배열의 스트링을 받으셔서 그냥 그 2차원 값을 출력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출력하는 코드가 문자열 타입들을 출력하는 포맷들을 다 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출력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은 콘솔 프로그래밍이지만 iOS 프로그래밍 할 때도 출력하는 형태들을 우리가 포매팅을 모델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문자열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전달해주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보여질지 잘 모르잖아요. 데이터를 표현하는 서버에서 내려준 데이터가 제이슨으로 들어있지만 그게 타입이 여러 가지 뭐 데이트도 있을 수 있고 뭐 URL이 있을 수도 있고 객체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그게 다 문자열로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출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출력할 때도 가장 적합한 데이터 포맷을 넘겨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데이터 구조를 꼭 만드셔야 돼요. 이제 로직이 있는 데이터와 로직이 있는 코드와 뭐 클래스처럼 로직이 있고 데이터도 같이 있고 그런 타입이 있는 반면에 데이터 스트럭트라고 해서 값을 전달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애들, 코더블 같은 게 잘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을 표현하는 데이터 구조랑은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도 이 사다리를 출력하는 부분을 입력, 처리, 출력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려면 가운데서 처리하고 나서 데이터 구조가 문자열 스트링보다는 불 타입의 얘가 지금 사다리가 있네 없네를 나타내는 거라면 최소한의 데이터 구조를 갖는 불 타입으로 만들고 그 타입을 받아서 처리해서 출력하려는 애가 포매팅을 할 때 출력하는 양식에 맞춰서 출력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iOS 앱이다 생각하면 iOS 앱은 물론 프린트를 할 일이 없겠지만 iOS 앱이다 생각한다면 그 데이터 구조를 받아서 뷰가 원하는 형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뷰 앞단에서 뭐 프레젠터가 그 역할을 해준다거나 혹은 프레젠터가 없으면 뷰 모델이 그걸 바꿔서 다시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다른 객체들이 나눠서 하게 되겠죠. 네, 이런 흐름에서 입력, 처리, 출력이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이 다이어그램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컴퓨터도 이걸로 하나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모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세분화 시켜보다 보면 계속해서 이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작성해보면 이런 코드가 되죠. 네, 굉장히 일단 슬라이드에서 읽을 수 없다 싶으면 이거는 코드가 뭔가 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읽을 필요도 없으십니다. 하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 코드가 어떤 단락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마치 글을 쓴 것처럼 단락이 생겨서 내가 띄어쓰기를 한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이 블럭과 이 블럭이 다른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 있다는 거는 그 어떤 역할인지 알 수 있는 의도를 파악하실 수 있고요. 여기 이 메소드를 오브젝트라는 책에서는 몬스터 메소드라고 불러요. 이렇게 긴 메소드들을. 이런 메소드들을 역할이 뭐냐? 그럼 위에서 하는 거와 아래에서 하는 걸 나눠서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이지만 줄여서 그 역할을 하는 걸 함수를 분리하려고 노력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그리고 반복되는 코드가 많고 중복되는 코드가 많다면 그걸 줄여보기 위해서 노력해보자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냐면 아키텍처적으로
구조를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으냐 또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잠시 후에는 오브젝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린 아키텍처는 꽤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비교적 몇 년 안 됐는데 번역서도 올해 여름에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아직 PR을 다 못 보내셨다면 마무리하셔서 언제든지 보내셔도 되고요. 이제 요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PR을 보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 클린 아키텍처에서도 추상화 얘기가 나오는데요. 추상화라는 단어를 평소에 잘 쓰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고 물론 수업할 때 많이 쓰지만 하지만 저 추상화라는 그림, 저 그림은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들이 뇌의 중간에 위험한 부분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영화 기억하시면 그 장면에서 얘네들이 저 문 바깥에 있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위험하지만 이렇게 뇌의 중간에 있는 변형계에 실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애를 통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3차원 캐릭터였던 애들이 2차원이 됐다가 1차원이 돼서 점선면이 돼가지고 저 문에 기어서 통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추상화를 한다는 거는 디테일한 건 사라지고 3차원 캐릭터가 2차원이 되고 2차원 캐릭터가 1차원이 되는 것처럼 디테일한 정보는 사라지고 더 구체적이지 않은 정보들만 남는 걸 추상화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다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색과 면과 2차원적으로만 표현을 했잖아요. 모든 입체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자 이렇게 추상화 과정을 거치면 디테일한 건 사라지고 의미 없다고 하면 안 되겠죠. 네. 디테일한 건 사라지고 추상화되어 있어서 덜 구체적인 내용들만 표현이 됩니다. 그게 차원이 될 수도 있고 정보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인 일이에요. 머릿속에서만 일어나고 눈에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하지만 추상화 얘기를 계속해요. 선배들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은 기능을 분해합니다.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될지 지금 봤던 것처럼 메인 함수의 main.swift에 있었던 기다란 코드들을 분리를 하는 거죠. 뭐를 하고 인풋을 하고 프로세스를 하고 아웃풋을 하고 뭐 리드를 하고 프로세스를 하고 프린트를 하는 것처럼 그 기능 단위를 분리하고 그 기능 단위가 또 하위의 함수들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분해를 합니다. 기능을. 그게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나누는 게 프로그래밍 하는 거라고 배웠는데 사실 이 방식을 선배들도 그렇게 배웠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이 방식이 학습하기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추상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걸 만들다 보면 위에 있는 게 계속 바뀌어요. 호출하는 관계도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팩토리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향식 분해는 다 만들고 나서 정리해가지고 다시 만들 때 보면 아 이렇게 짜면 좋겠어 라고 깨닫기는 되지만 처음부터 이 탑다운 방식으로 내가 여기서 인풋을 만들고 저기서 아웃풋을 만들고 저기서 데이터를 만들 거야 이게 잘 안 돼요. 네. 선배들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기능만 분해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언어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능만 분해하는 게 아니라 프로시저만 절차만 분해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추상화하는 언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두 개의 선배들이 이제 바바라 리스코프 박사 아까 솔리드에서 LSP 법칙을 만든 바바라 리스코프 박사는 이제 Abstract Data Type이라는 걸 주장했고 이제 앨런 케이 박사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는 걸 주장을 했는데 이제 결국엔 이 두 가지가 개념이 합쳐져서 지금의 객체지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타입은 우리가 어떤 기능을 나눌 때 기능 하나에서 이 Abstract Data 타입은 기능 하나에서 타입에 따라서 동작하도록 구현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값이 있을 때 어떤 값이 없을 때에 따라서 if은 뭐 처리하고 if은 뭐 처리하는 구조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이런 구조가 객체지향에서는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저 역할을 따로따로 하는 객체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거를 다형성으로 상속해서 다형성으로 만들어서 다형성이 분기하도록 처리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연스럽게 상위 객체 슈퍼클래스를 만들거나 혹은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프로토콜을 상속한 객체를 따로따로 만들고 그 객체가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각자 다른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라는 거죠. 그게 LSP에서 얘기하는 리스코프 치환 법칙에서 얘기하는 하위 객체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만들라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야 다양성이 동작을 하고요. 다양성을 충분히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클린 아키텍처 책에서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부터 설명을 해요. 이제 구조적 프로그래밍이 뭐냐? 내가 옛날에 만들어 보니까 고투문 없이 만드는 거가 구조적 프로그래밍이었어. 이제 다익스트라 박사가 얘기해서 이제 고투문 없이 모든 언어들이 지금은 고투문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언어들은 구조적 프로그래밍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객체지향 언어들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다형성을 꼭 구현을 해서 다른 객체가 다른 역할을 하도록 구현하는 거, 그리고 의존성 역전을 꼭 구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존성 역전을 구현하지 않으면 OOP로 구현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두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이제 변수 자체에 객체 지향으로 만들 때 오버헤드 그리고 그 가변성이 주는 부작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의 철학들, 불변한 객체를 많이 쓰고 이뮤터블한 객체들을 많이 쓰고 고차 함수로 아까 연습하셨던 것처럼 고차 함수, 고개 함수들을 만들어서 함수로 기능을 추상화시키고 데이터를 추상화시키는 연습들을 하라라는 거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 패러다임들을 스위프트에서는 다 갖고 있죠.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함수를 만들 때는 함수형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만든 함수들을 모아서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순수 함수, 더 순수한 함수형 프로그래밍, 더 순수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바라시는 분들에게는 둘 다 욕을 먹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스위프트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 패러다임들을 다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특히 캡슐화 상속, 다양성을 사용해야 되는데 캡슐화 얘기를 안 드렸어요. 캡슐화는 정보를 단순히 아까 프라이빗으로 감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보를 감추는 거는 결국은 추상화를 해서 복잡한 걸 감추는 거예요. 그 객체가 갖고 구현하고 있는 변수가 몇 개 있고 구현체가 어떻게 되고 코드가 얼마나 되는지는 나는 관심 없고 나는 그 객체가 호출해서 그 객체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한 거를 감출 수 있는 거를 추상화하고 그게 캡슐화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경 가능성을 그 객체 안에 닫아 놓는 거를 캡슐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양성도 우리가 다양성을 구현하지 않고 메인 함수에 있는 거를 객체를만 나눠가지고 그냥 호출하도록 계속 만들어 버리면 메인 함수에서 하위 함수를 부르고 하위 함수에서 또 하위 함수를 부르고 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갈 뿐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만들면 소스 코드의 의존성이나 제어 흐름들이 계속 단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만 흘러가다 보면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얘 하나 고치려면 얘 호출하면 얘도 고쳐야 되고 그거 고치면 얘도 고쳐야 되고 이렇게 변경하는 거 어렵기 때문에 다양성을 적용하고 의존성을 역전시키면 얘를 변경하려면 얘만 변경하자는 거예요. 그게 객체 지향에서 캡슐레이션을 사용하는 이유고 다양성을 사용하는 이유고 의존성을 역전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호출하는 모듈과 호출받는 모듈이 서로 의존성이 있지만 의존성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의존성을 역전시켜서 호출받는 애를 수정하더라도 호출하는 애가 바뀌지 않도록 만들자. 그러려면 꼭 프로토콜을 선언해서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린 아키텍처에서는 예제가 나옵니다. CP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다 출력하는데 출력하는 곳이 두 개야. 데이터가 하나인데 출력하는 곳이 두 개면 이런 애들을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를 이제 뷰를 만드는 뷰의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 뷰의 인터페이스를 다루는 뷰 모델을 만들고 뷰 모델을 처리하는 프레젠터를 만들고 프레젠터를 호출해주는 또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 인터페이스를 호출하는 컨트롤러를 만들고 컨트롤러를 다루는 뭐 리퀘스트 리스폰스 애들을 제너레이터나 게이트 애들도 만들어서 인터랙터들을 만들어서 그 인터랙터들이 데이터에서 인터랙트를 통해서 컨트롤러를 거쳐서 프레젠터를 거치고 뷰로
오게끔 하는 이 구조를 분리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박스들을 그려놨는데 책에 있는 거 따라 그리는데도 한참 걸리더라고요.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에서부터 인터랙터를 거쳐서 컨트롤러를 거치고 컨트롤러가 프레젠터에 어떤 데이터를 출력할 건지 상관없이 같은 인터페이스를 갖는 프레젠터들한테 또 요청을 하고 프레젠터들은 각각의 데이터 구조를 갖는 뷰 모델을 갖고 그 뷰의 인터페이스를 갖는 애들한테 또 요청을 하고 이렇게 어딘가는 화살표가 뒤집어져 있고 어딘가는 화살표가 만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구조를 이제 클린 아키텍처에서는 클린한 아키텍처다 그런 역할들을 구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방금 요 그림을 이렇게 박스들만 그리면 이런 구조가 됩니다. 뷰와 프레젠터와 컨트롤러와 인터랙터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뭐 엔티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클린한 아키텍처 흐름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절대 순환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를 이제 클린 아키텍처라고 부르고요. 책에서는 이 바깥에 있는 역할들 그리고 안에 있는 역할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깥에 있는 게 이제 뷰에서 프레젠터를 거쳐서 컨트롤러를 거쳐서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되고요. 이렇게 바깥에 있는 객체가 안에 있는 애들한테는 의존성이 있지만 안에 있는 애들은 호출하더라도 플로우 컨트롤이 이제 저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바깥에서는 안쪽으로 의존성이 있어서 뷰가 UI가 프레젠터한테 요청하고 프레젠터가 유즈케이스 요청하고 유즈케이스가 컨트롤러 거치었었고요. 아까 유즈케이스가 인터랙터의 역할을 하고 인터랙터가 엔티티에 가서 값을 가져다가 다시 이제 바깥으로 전달해주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클린 아키텍처라고 부르고요. 이런 아키텍처에 맞춰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개발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이제 뒤에 바이퍼 같은 것도 나오고요. 중요한 거는 의존성이 역전되는 제어 흐름과 의존성이 뒤집혀 있어서 호출 관계와 저 참조 관계가 달라지는 역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에서는 중요한 거는 저 I라고 되어 있는 프로토콜들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저 인터랙터를 혹은 프레젠터를 바꿔치기 할 수 있게 됩니다. 테스트도 가능해지고요. 바꿔치기 할 수 있게 되고 다른 객체로 만들 수 있고 다른 객체로 만들 수 있어야 테스트도 가능해지고 목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변경이 생기는 객체가 생기더라도 인터페이스는 놔두고 다른 객체가 구현을 해서 그 객체로 확장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은 그림인데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보셨던 입력, 처리, 출력을 처리 부분을 입력과 출력은 주로 우리 뷰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처리하는 부분을 더 뜯어놨어요. 더 뜯어보면 입력을 하고 나면 입력한 걸 분리하고 데이터를 검증하고 확인하고 뭐 밸리데이션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항상 하잖아요. 뷰에서 뭐 패스워드 입력하고 유저 아이디 입력하고 하는 것들을 입력하고 나면 뭐 그 일부분을 뜯어내거나 검증하거나 몇 자리인지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을 항상 하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어딘가에 저장하려고 하고 그걸 다시 화면에다 출력하려면 바뀌었다는 걸 확인해가지고 다시 출력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다리 게임이라고 간단한 앱을 봤지만 똑같은 우리 iOS 앱에서도 이런 과정들이 똑같이 걷게 됩니다. 입력을 하고 나면 액션이 생기고 IB 액션을 처리해서 모델에다가 값을 바꾸고 모델의 값이 바뀌면 그 값이 바뀐 거를 어떤 흐름에선가 뭐 RX를 쓰던 리액터를 쓰던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던 어떤 아키텍처를 쓰던 프레젠팅을 하기 위해서 거쳐서 결국에 뷰까지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이 흐름이 단방향으로 흐르도록 만들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아키텍처의 철학이에요. 단방향으로 만드는 게 의존성을 줄이고 만들 수 있는 게 데이터 흐름을 저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저 흘러갈 때에 있어서 우리는 앞에 있는 객체가 다음 객체를 알아야 되는지 다음 객체가 앞에 있는 객체를 알아야 되는지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좀 끊어보자는 거죠. 그래야 바꾸더라도 검증하는 것만 바꾸면 검증하는 것만 바꾸고 저장하는 것만 바꾸면 저장하는 것만 바꾸고 각각의 역할만 하는 애들만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앞에 클린 아키텍처에서는 컨트롤러, 모델, 프레젠터 이런 역할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중간에 뭐 인터랙터 같은 것도 있고요. 자, 이게 iOS 앱으로 넘어오면 네, 똑같은 슬라이드가 다 이미 있으니까요. 네, 꼭 안 찍으셔도 됩니다. 자, iOS로 넘어오면 그게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것 같이 뷰에서 입력이 변화하면 주로 컨트롤러가 아이비액션을 받죠. 아이비액션을 받으면 거기에서 뭔가 데이터를 바꾸는 동작을 어떤 코드에다가 적용을 하고 그 코드가 모델이 값이 바뀌면 그 변화를 다시 컨트롤러한테 어떤 어싱크로너스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게 되죠. 모델이 보통 뷰 컨트롤러를 의존하진 않으니까요.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예제 코드를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면 이 변화 부분의 의존성을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싱크로너스하게 이벤트를 받으면 그 이벤트를 받은 상태에서 뷰를 업데이트하는 코드가 또 동작하게 되겠죠. 네, 이 흐름이 위의 사이클과 아래 사이클이 항상 분리돼야 되고요. 이거를 앞의 그림과 비교해 보면, 네, 이 그림과 비교해 보면 결국에는 이 위의 사이클부터 아래 사이클까지 도는 흐름들이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두 화살표를 그렸을 뿐이죠. 자, 이런 그림을 계층으로 그려도 마찬가지예요. 뷰에서 컨트롤러를 거치고 아까 클린 아키텍처에는 원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걸 계층으로 레이어로 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뷰에서 컨트롤러에게 뭔가 액션이 일어나고 컨트롤러는 모델의 값을 바꾸고 값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는 걸 이벤트로 알려주고 그게 다시 반영돼서 뷰에 그려지고 이런 흐름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네, 인티그레이션 액션과 프레젠테이션 액션을 분리해서 인티그레이션 로직과 프레젠테이션 로직을 분리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네. 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아키텍처를 판단해 보실 때 관점은 이런 관점이에요. 5가지 관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생성은 누가 하는지, 모델에 대해서, 뷰에 대해서 누가 생성하고 누가 연결하는지,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델을 업데이트를 누가 하는지, 액션 이벤트 처리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리고 모델이 값이 바뀌었을 때 뷰를 변경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어딘가에서 받아서 처리하느냐, 그리고 그 뷰 상태라고 하면 뷰 자체가 아니라 모델에서 뷰에다 뿌려져야 되는 뷰 자체가 아니라 뷰 자체가 갖고 있는 상태들이 있거든요. 뭐 좌표값이라든가 모델에 없는 뷰에 필요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누가 갖고 있을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구조에서 5가지 기준에서 아키텍처들을 판단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MVC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뷰에서 뭔가 액션이 일어나면 IB 액션을 컨트롤러에게 연결해서 처리하거나 뷰 객체가 처리를 하거나 셀 객체가 처리하거나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거를 모델의 값을 바꿉니다. 혹은 모델의 값을 바꿀 필요 없이 뷰만 바꿔야 되는 경우는 컨트롤러가 그냥 바꿔버리죠. 이런 구조를 갖기 때문에 MVC는 이런 계층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모델의 값이 바뀌었을 때 모델의 값이 바뀐 걸 업저빙하고 있다가 뭐 Rx든 다른 어떤 툴이든 값이 바뀐 걸 업저빙하고 있다가 컨트롤러가 결국에는 필요한 뷰에다가 출력하는 뷰에 체인지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MVVM, 유명한 MVVM, 거기다가 코디네이터까지 붙어있는 이런 아키텍처들도 결국에는 컨트롤러와 다른 점은 계층이 하나 더 생기는 거고요. 그 컨트롤러 간의 화면 전환을 누가 시킬 거냐, 코디네이터가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갖고 있는 모델이 아니라 뷰만 갖고 있어야 되는 뷰에 대한 상태를 누가 갖고 있을 거냐, 그걸 뷰 모델이 하자는 거죠. 그래서 계층이 하나 더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유명한 바이퍼도 이제 전형적으로 엉클밥이 얘기했던 클린 아키텍처에 있던 거를 iOS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엔티티, 뷰부터 시작을 할게요. 뷰부터 프레젠터가 있고, 그리고 바이퍼에서는 뷰와 뷰 컨트롤 다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에 액션을 처리해주는 프레젠터가 따로 있고, 그리고 그거에 업데이트 시키기 위한 인터랙터가 따로 있고, 인터랙터가 엔티티를 다루게 있고, 그리고 그 프레젠터들을 연결시켜주는 라우터 역할이 있어서 약자로 바이퍼라고 부르게 되죠.
이게 앞에서 보셨던 클린 아키텍처의 요소들과 1대1로 매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의 의존성이나 데이터 흐름 자체도 이 화살표들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가 데이터 흐름으로 보면 뷰가 프레젠터를 거쳐서 인터랙터를 거쳐서 엔티티로 들어갔다가 값이 바뀐 걸 다시 올라올 때는 다시 계층을 거꾸로 올라오지만 화살표가 보시면 점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죠. 그래서 어싱크로너스하게 처리하는 게 기본적인 구현 방식이죠. 그래서 뭐 알렉스를 쓰시던 컴바인을 쓰시던 뭐 노티피케이션 센터를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싱크로너스한 방식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구조들은 크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현할 때는 오브젝트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으냐라는 측면에서 오브젝트라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짧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애플이 2015년도에 스위프트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프로토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POP란 얘기를 했었고요. 레츠 스위프트에서도 2015년, 16년 다 POP 얘기들을 계속 해왔는데 여기 지운 자국이 있잖아요. 저기 자리가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OOP에서는 무조건 클래스를 만드는 게 권장사항이었다면 POP에서는 클래스 말고도 다른 타입들도 똑같이 클래스에서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기능들, 아까 보셨던 액세스 컨트롤, 애브스트랙션, 네임스페이스, 인캡슐레이션, 그리고 상속은 안 되지만 인헤리턴스는 안 되지만 프로토콜을 상속하는 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프로토콜을 가지고 다양성을 구현하는 데 사용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OP를 줄여서 얘기해보면 밸류 타입을 쓸 수 있고, 그리고 OOP에 있는 철학들, 인헤리턴스 대신에 인캡슐레이션, 그리고 프로토콜로 다양성을 구현하고, 그런 작업들, 인캡슐레이션과 다양성, 상속 관계들을 계산하는 것들을 밸류 타입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대신 프로토콜을 써라. 그리고 그렇게 잘 쓰려면 함수형에서 얘기하는 임뮤터블한 거, 순수함수 만드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클래스를 가지고 OOP를 만들 때는 자연스럽게 상위 객체를 만들고 하위 객체는 슈퍼클래스에 서브클래스는 그 상위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었었죠. 그리고 오버라이드를 해서 구현을 하고요. 하지만 만약에 슈퍼클래스에서 저거를 구현해야만 안 돼 라고 한다면 우리 막 저렇게 파탈 에러 같은 걸 넣어가지고 슈퍼클래스 걸 직접 호출하지 못하도록 저렇게 막 막으려고 했었잖아요. 저럴 필요 없다는 거죠. POP로 하면 프로토콜로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추상화를 시켜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역할처럼 만들고 그거를 스트럭트로 채택하더라도 똑같이 프로토콜 기반으로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고 채택할 수 있다. 그래서 스트럭트를 가지고도 POP를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넘 타입도 마찬가지로 POP로 할 수 있다는 거죠. OOP에 있었던 철학들을 충분히 프로토콜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클래스보다는 프로토콜을 쓰고 프로토콜 익스텐션을 사용하면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밸류 타입을 꼭 써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POP를 쓰는 게 그러면 스위프트에서 가장 좋은 거냐? 네, 굉장히 좋은 접근이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클래스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아직도 있어요. 왜냐하면 UIKit이나 애플이 이미 만들어놨던 오브젝티브-C 기반으로 만들어놨던 애들은 클래스들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스트럭트로 새로 만든 프레임워크들도 안에를 까보면 결국에는 클래스를 다 연결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럭트를 쓰더라도 그렇게 큰 장점들이 없어요. UIKit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객체를 더 잘 만들고 스트럭트를 더 잘 만들어야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고, 네,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이 책에 나와 있는 힌트를 좀 드리려고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가 너무 어려우면 행동을 먼저 결정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협력이라는 문맥 안에서 책임을 결정하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뒤에 다시 한번 그림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브젝트라는 책에서는 그러니까 좀 특이한 극장인데요. 여러 회사에서 여러 명이 단체 구입을 해가지고 갈 수 있는 특별한 극장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도 그렇지만 그 리팩토링 같은 이제 다른 책, 켄트백이나 엉클밥 말고 이제 다른 분이 쓴 네, 리팩토링이라는 책에도 보면 10몇 년 전에 나왔거든요. 그 책의 예제가 비디오 대여점 예제였대요. 비디오 대여점을 그 책 대여점처럼 비디오를 빌려서 볼 수 있는 대여점의 예제였는데 그 프로그램을 리팩토링 예제로 썼더니 가장 많이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비디오 대여점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었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책을 읽는 사람들이 비디오 대여점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 책을 다시 읽다 보니까 그런 예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판에서는 비디오 대여점 예제를 내용을 바꿔서 극장처럼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최근 리팩토링에는 마틴 파울러 책에 이제는 근데 오브젝티브 책에도 비슷하게 극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바로 지금은 우한현대들 계시지만 지금 전 직장이 그 멜론 티켓에서 아이유 공연 티켓이 서버가 안 죽도록 만들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티켓팅에 관련된 것들을 직접 실제로 아이유 팬이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극장 예제를 가지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예고하는 것들을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기반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극장 서비스를 만들 때를 가지고 그레스 패턴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레스 패턴이 아까 9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이제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우선은 행동을 먼저 결정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극장 서비스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행동이냐라고 하면 메시지를 전송할 객체를 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지부터 정하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예매를 하는 거거든요. 이 극장에서 제일 중요한 서비스는 예매를 해서 티켓을 팔아야 되니까요. 예매를 하는데 그럼 이 예매하는 행동을 누가 담당할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보를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객체한테 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설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을 예약을 해야 되는 메시지를 처리할 객체는 누구냐라고 하면 이제 영화 정보를 갖고 있는 스크리닝이라는 객체를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얘가 영화 정보도 알고 티켓 값도 아니까 얘가 예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레스 패턴의 첫 번째는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결정할 때 가장 정보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객체한테 그 행위를 할당하라는 겁니다. 그게 책임이 됩니다.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도 책임이지만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도 책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 인포메이션 익스퍼트가 그 객체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하라는 거고요. 얘가 예매를 할 거다라고 정했으면 그 예매를 얘가 다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죠. 얘가 다 할 수 있으면 얘가 다 하면 되는데 얘가 다 할 수 없으면 또 다른 기능을 필요해서 계산이 필요하면 계산이 필요한 객체를 찾아서 걔한테 또 할당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보를 갖고 있는 애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책임을 할당하고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해보라는 겁니다. 이제 앞에는 구현하는 것을 먼저 실험을 했지만 이 뒤에 있는 설명은 머릿속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현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설계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 건 안 되냐라는 거죠. 디스카운트 정보를 무비한테 시키고 무비가 디스카운트 정보를 가져오는 게 좋은지 혹은 스크린이 디스카운트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무비한테 이 계산 할인 가격대로 계산해줘 라고 하는 게 좋은지 자 어떤 게 좋냐 아키텍처는 선택의 문제거든요. 이 객체가 이걸 호출할 건지 이 객체가 이걸 호출할 건지는 선택의 문제인데 그럴 때 좋은 기준이 되는 거는 높은 응집도와 낮은 결합도를 가지고 만들어라고 합니다. 자, 높은 응집도는 변경이 생겼을 때 변경을 해야 되는 곳이 여러 군데가 되면 응집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그림은 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에 맞춰서 딱 그 객체만 수정할 수 있으면 응집도가 높은 거라고 합니다. 얘가 다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모든 걸 다 구현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응집도 말고 결합도는 같은 그림이긴 해요. 결합도가 높으면 얘를 바꾸면
얘를 호출하는 애들이 많아서 다 같이 바꿔야 돼요. 이게 결합도가 높은 겁니다. 하지만 결합도가 낮은 거는 마찬가지로 응집도가 높았던 것처럼 한 곳만 고치면 다른 곳에 영향을 덜 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아키텍처를 선정할 때의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으로 객체가 다른 객체를 호출하는 관계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렇게 만드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존성을 역전시켜야 되고 다양성을 프로토콜로 채택해서 다양성을 구현을 하셔야지만 이 구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패턴이 나옵니다. 크리에이터 패턴은 자 이렇게 객체 간의 관계들을 만들 것 같은데 그러면 티켓 예약을 하고 나서 티켓에 대한 정보를 티켓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티켓 객체는 누가 만들까? 누가 만드는 게 좋냐 하면 이런 규칙을 적용해 보라는 거죠. B는 A를 포함하거나 협력하거나 B가 A를 기록하거나 B가 A를 긴밀하게 사용하거나 B가 A의 초기값을 다 갖고 있거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B가 A를 만드는 크리에이터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미 익숙한 패턴일 거예요. 이렇게 만들려면 당연히 크리에이트하는 애가 값을 다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익숙한 걸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본 다음에는 구현을 해보라는 겁니다. 구현을 해볼 때 우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다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필요한 메소드만 먼저 만드는 거예요. 자, 예약을 해야 된다. 그럼 예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고객이 누구고 몇 장을 사기로 했는지 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매개 변수를 선언을 해보고 그리고 예약하기 위한 타입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필요하니까 예약을 하려면 뭐가 더 필요해? 그러면 내부 속성들, 영화도 있어야 되고 얘가 몇 번째 영화인지도 알아야 되고 이런 데이터들도 같이 추가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살을 붙이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설계를 해보고 구현을 해보고 또 책임의 내용들을 다시 구현을 해보고 아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걸 호출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 일단은 생각한 대로 설계한 대로 구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개선을 해보자는 거죠. 무비도 마찬가지로 구현을 해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비는 뭐 무비 종류도 있고 얼마나 전체 양을 금액을 할인해주는 영화가 있고 일정한 뭐 퍼센티지로 할인해주는 영화가 있고 할인 안 해주는 영화가 있고 그런 것들을 뭐 이런 타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속성들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로직들을 쭉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까 설계한 그 행동에 대한 것들을 쭉 만들어서 구현을 해봤더니 디스카운트 컨디션 부분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코드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까 if 뭐 나오고 뭐 if 이런 게 나오면 이거 다양성으로 구현하는 게 좋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 안에서 값을 가지고 다른 코드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코드가 있으면 아 얘는 비효율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선을 합니다. 어떻게 개선을 하냐면 SRP를 해석을 이제 오브젝트 책에서는 SRP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할인 조건이 추가되거나 순번이 바뀌거나 기간 조건이 바뀌거나 뭔가 할인에 대한 뭔가 영향이 바뀌면 어디가 바뀌는지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뀌는 데가 여러 군데면 얘는 단일 책임을 안 갖고 있는 거다. 아까 봤던 내용들과 맥락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도를 판단하거나 단일 책임을 판단할 때 요 박스에 있는 내용들 클래스가 하나 이상의 이유로 변경을 한다면 응집도가 낮구나. 얘가 변경할 거리들이 되게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변경할 거리들을 각각의 객체들로 인캡슐레이션해서 분리하는 게 SRP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디스카운트 컨디션을 피리어드 컨디션과 시퀀스 컨디션으로 구분해서 구현을 합니다. 이렇게 객체를 분리하게 되고요. 그러면 무비가 각각 두 객체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다양성을 채택하고 프로토콜을 가지고 채택하도록 만드는 결국 같은 얘기가 되죠. 다양성을 통해서 채택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변화가 생기는 애들은 각각의 객체를 분리하고 걔네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프로토콜로 만들어서 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객체로 만들어 놔야 서로 분리해서 개발할 수 있고 변경이 생기더라도 변경이 생긴 객체 안에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변경으로부터 보호하게끔 변경이 각각의 객체 안에 갇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은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마찬가지로 무비도 아까 이넘 타입이 있었잖아요. 이넘 타입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넘 타입으로 만들기보다는 얘도 다양성을 통해서 무비 객체를 상속받아서 여러 개의 객체로 만드는 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OOP의 철학이 객체를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조금 위에 있는 건 오브젝티브 C 메시지 문법이고 밑에 있는 건 스위프트 문법이지만 객체가 다른 객체한테 메시지를 보낸다고 표현을 해요. 절대 그 객체 함수를 호출한다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그 객체 지향 언어들은 오퍼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내가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그 메시지를 처리할 객체가 그 객체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양성을 가지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같더라도 인터페이스를 처리하는 오퍼레이션은 같더라도 그걸로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객체는 런타임에 그 다양성을 채택하고 있는 객체들이 어느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OOP에서는 그 객체가 하나라고 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오퍼레이션에 매칭되는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 객체가 메소드가 실행된다. 그게 다양성을 통해서 실행되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OOP에서는 그런 방식들을 권장을 합니다. 다양성을 통해서 객체들을 분기시키는 것들을. 실제로 오브젝티브-C도 스위프트는 좀 덜하지만 오브젝티브-C는 저 오퍼레이션을 받은 객체가 플럭시나 다른 객체로 전달하거나 포워드하거나 그런 과정들도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셀렉터라는 걸 호출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저 객체의 오퍼레이션을 호출했을 때 일어나는 일과 일맥상통합니다. 나중에 더 오브젝티브-C 런타임 동작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법칙 하나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디미터 법칙이라는 게 이제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디미터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들어진 법칙이라고 그래요. 저도 어떤 프로젝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면 객체들의 협력 경로, 객체들이 다른 객체를 호출할 때 그 경로를 제한하면 결합도를 낮출 수 있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객체들은 이제 그 데이터 스트럭처, 아까 말씀드렸던 로직이 없이 값만 있는 스트럭트나 값만 있는 클래스나 이런 애들은 객체라고 부르지 않아요. 데이터 스트럭처, 그냥 데이터 구조라고 부르고 이런 애들은 객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서 얘기하는 객체들은 메소드가 있고 로직이 구현되어 있고 값도 있고 내부 속성도 있는 애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미터 법칙을 약간 이렇게 그 성경처럼 얘기해자면 낯선 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오직 이웃에 있는 이웃하고만 말하라는 규칙으로 설명을 합니다.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셀프 객체나 매개 변수, 셀프 내 속성, 콜렉션, 지역 객체들만 접근하라는 겁니다. 코드를 보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우리가 아까 프라이빗을 넣어야 되는 이유, 프라이빗이라고 속성을 선언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객체, 내가 매개 변수로 넘어오던, 내가 속성을 갖고 있던, 내가 만들었던 그런 객체들 안에 객체가 퍼블릭으로 들어있으면 그 객체점, 컨디션점, getStartTime., compareTo., 뭐점 이렇게 해서 점이 계속 찍히게 돼요. 디미터 법칙은 그걸 깨자는 겁니다. 점을 하나만 찍자는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하게 만들어진 메소드들을 최소화하고 속성들도 프라이빗하게 다 만들고 그렇게 만들면 점을 찍을 수가 없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을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객체한테는 일만 시키고 점 메소드를 하나 호출해서 일만 시키고 그 객체를 가져오는 메소드들을 퍼블릭하게 열어놓으면 그 속성을 가져와서 내가 비교해야 되고 내가 속성을 가져와서 참조해서 다른 값이랑 또 넣어야 되고 이런 코드가 계속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디미터 법칙은 이렇게 점을 하나만 찍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라는 겁니다. 무비도 저 get 무비라는 걸로 가져오잖아요. 가져온 다음에 안에서 또 get discount 컨디션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고 있으면 이미 디미터 법칙을 2단계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기고 있다는 거죠. 한 단계만 들어가도록 만들려는 거 하는 겁니다.
나한테 넘어오는 매개변수 객체든 내가 만든 객체든 설명한 매개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셀프 안에 있는 모든 속성들은 점 하나만 찍어서 메소드를 호출하고 프로퍼티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메소드를 만들면 디미터 법칙을 만들면 조금이라도 객체의 안에 코드가 자꾸 모이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함정도 있어요. 뭐냐면 디미터 법칙을 무조건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관련이 없는 코드들도 다 점 하나만 찍어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메소드 하나로 다 몰아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디미터 법칙이 여기 나오는 모든 법칙이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지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법칙이 법칙일 뿐이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책에서 모든 책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적어도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들을 줄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꾸 리뷰해서 줄여보자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리어드 컨디션이 스크리닝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스크리닝까지도 다 점 하나 찍기 위해서 스크리닝 코드까지 다 가져오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제들이 책에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세 가지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클린 코드, 클린 아키텍처, 오브젝트 책 세 개 다 드렸는데 대부분 다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위프트 기반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얘기들을 같이 커뮤니티에 오셔서 같이 얘기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프로덕션 코드들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프로덕션 코드가 아니더라도 커뮤니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코드를 놓고 같이 코드 리뷰하고 품질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